만약 인공지능이 꿈을 꾼다면 이런 모습일 겁니다. 이건 뉴럴 네트워크의 활성화 지도로 AI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죠. 하지만 지금은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가 개발에 비해 다소 주춤하고 있다면 믿어지시나요? 오늘은 인공지능 시대를 시작한 이 알렉스넷을 통해 그 이해의 실마리를 찾아보려 합니다. 저와 함께 어떻게 간단한 아이디어가 죽어가던 인공지능의 겨울을 끝내고 오픈 AI의 챗 GPT까지 이르게 되었는지를 함께 살펴보시죠. 챗 GPT 안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지능이 도대체 어디 있는 건지는 찾기가 힘듭니다. 대신 트랜스포머 블럭이 끊임없이 쌓여 있을 뿐이죠. GPT의 T가 바로 이 트랜스포머를 의미합니다. 각 트랜스포머 블럭은 입력 문장이 들어오면 그저 묵묵히 고정된 수학 연산을 단순 반복하면서 비슷한 크기의 행렬을 내뱉을 뿐이죠. 이런 트랜스포머 블럭 덩어리인 챗 GPT는 우선 입력 문장을 단어로 쪼개고 이를 각각 숫자 묶음인 벡터로 표현하여 하나의 행렬을 만듭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행렬은 첫 번째 트랜스포머 블럭에 입력되어 같은 크기의 새로운 행렬을 만들죠. 이 과정은 여러 번 반복되는데 챗GPT 3.5에서는 대략 96번, 챗GPT 4에서는 120번 반복됩니다. 정말 단순하지 않나요? 챗GPT는 이 단순한 연산을 반복해서 맨 마지막 하나의 단어에 해당하는 벡터를 계산하고 이게 우리가 얻는 최종 단어가 됩니다. 긴 문장을 만들기 위해선 이렇게 만든 새로운 단어를 원래 출력의 끝에 추가하고 이 조금 더 긴 텍스트를 다시 챗GPT에 입력하기를 반복해야 하죠. 이건 모델이 나 이제 더 이상 내뱉을 단어가 없어 라는 의미의 종료 신호가 나오기 전까지 계속됩니다. 네, 정말 이게 답니다. 이 간단한 행렬 곱셈의 반복으로 챗GPT는 제공된 입력을 점차 원하는 출력으로 바꿔가죠. Where is the intelligence? 이 100여 개의 단순한 계산 블록이 어떻게 에세이를 쓰고 언어를 번역하고 책을 요약하고 수학 문제를 풀고 복잡한 아이디어를 설명하거나 심지어 이 대본의 다음 줄까지 작성할 수 있는 걸까요? 그건 이 모델들이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학습해서 가능한 거 아닐까요? 나쁘진 않지만 오늘 영상에선 더 재미있는 얘기를 해보려 합니다. 오늘 소개할 이 알렉스넷이 바로 그 주인공이죠. 알렉스넷은 여러 개의 단순한 블럭을 쌓는 아이디어로 성능과 확장성을 동시에 잡으며 인공지능의 패러다임을 바꾼 전환점이 된 논문입니다. 챗 GPT가 텍스트를 기반으로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것과 달리 알렉스넷은 이미지를 보고 레이블을 맞춥니다. 알렉스넷은 이미지를 RGB 값의 3차원 행렬로 입력받아서 출력으로 1000개의 클래스 중 하나에 속할 확률을 나타내는 길이 1000의 벡터를 내뱉죠. 모델이 정답이라고 생각한 레이블에 높은 확률을 매기게 되는데 고양이, 셰퍼드, 핫도그, 토스터, 항공모함 같은 클래스를 맞추는 거죠. 챗 GPT처럼 알렉스넷도 대량의 데이터셋으로 학습하고 나면 입력을 원하는 출력으로 변환할 수 있게 됩니다. 텍스트 말고 이미지를 입력으로 받는 알렉스넷은 비전 모델에 속하는데 이들은 언어 모델들보다 내부를 이해하기 훨씬 수월합니다. 알렉스 논문에서는 크리제브스키, 서치케버, 힌튼이 모델의 첫 번째 블럭에서 독특한 시각적 패턴을 학습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알렉스넷의 처음 5개 블럭은 컨볼루션 블럭으로 사실 1980년대 후반에 손글씨 숫자 분류를 위해 제안됐던 다소 클래식한 개념입니다. 큰 의미에서 컨볼루션은 대형 언어 모델의 트랜스포머 블럭의 한 유형이기도 하죠. 이 컨볼루션 블럭은 커널이라고 불리는 필터를 이미지의 처음부터 끝까지 슬라이딩 시키면서 각 지점에서의 내적이라는 연산을 계산하게 되는데 여기서 내적은 쉽게 유사한 정도를 계산하는 연산으로 이해하셔도 됩니다. 즉 이미지의 특정 부분이 커널과 더 비슷할수록 내적 연산의 결과는 더 높아지는 거죠. 알렉스넷의 첫 번째 블럭에는 총 96개의 커널이 있는데 각각 11 x 11 x 3 크기를 갖고 동시에 작은 RGB 이미지로 시각화할 수 있습니다. 이 이미지들을 자세히 보면 알렉스넷의 첫 번째 층이 이미지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알 수 있는데 이 그림의 맨 윗줄 커널들은 알렉스넷이 다양한 각도에서 빛과 어둠의 빠른 전환, 즉 엣지 패턴을 학습한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그에 반해 여기 아래 커널들에서는 다양한 색상의 덩어리들을 인식하는 방법을 배운 게 분명한 듯 보이죠. 심지어 커널 패턴들은 랜덤에서 시작해 인간의 개입 없이 오로지 데이터에서만 학습된 결과입니다. Sliding each of our 96 kernels over the input image and computing the dot product at each location produces a new set of 96 matrices, sometimes called activation maps.
편리하게도 이 활성화 맵들은 이미지로도 볼 수 있습니다. 활성화 맵은 이미지 어느 부분이 특정 커널과 잘 맞는지를 보여줍니다. 어떤 커널과 비슷한 무언가를 보여주면 그 부분의 활성화 맵이 높게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죠. 패턴을 90도 회전시키면 활성화가 사라지는 거 보이시나요? 이건 이미지와 커널이 더 이상 일치하지 않는 걸 의미합니다. 또한 여러 개의 활성화 맵이 이미지의 엣지나 다른 특징을 감지하는 걸 볼 수도 있는데, 물론 이미지에서 경계선이나 색깔 덩어리를 찾는 것만으로는 셰퍼드나 항공모함 같은 복잡한 개념을 인식하는 것과는 아직 거리가 있죠. 하지만 알렉스넷은 챗GPT와 같이 동일한 작업을 반복하는 레이어를 단순히 여러 개를 쌓기 시작하면서 그 진가가 발휘됩니다. 알렉스넷에서는 96개의 활성화 맵이 텐서로 결합되어 두 번째 블록으로 넘어갑니다. 활성화 값 중 0에 가까운 값을 제거하면 활성화 맵은 더욱 잘 보이게 되겠죠. 하지만 두 번째 레이어에서는 커널의 가중치 값을 시각화해도 별다른 정보를 얻기가 어려운데, 첫 번째 이유는 눈에 보이는 색상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커널의 깊이는 들어오는 데이터의 깊이와 일치해야 하는데, 알렉스넷의 첫 번째 층에서는 RGB 세 가지 색상 채널을 처리하기 때문에 들어오는 데이터의 깊이가 3이고 커널의 깊이도 3으로 같죠. 하지만 첫 번째 층을 지나면서 96개의 활성화 맵이 생성되면 두 번째 층은 96개의 색상 채널을 처리해야 해서 시각화를 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또 시각화가 어려운 이유는 두 번째 레이어에서의 내적이 첫 번째 레이어의 출력 값들을 조합해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다른 레이어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까지 알아야 시각화할 수 있는 거죠. 한 가지 간단한 방법은 바로 이미지의 어느 부분이 두 번째 층의 출력을 강하게 활성화하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 활성화 맵을 보면 엣지를 감지하는 필터들을 결합해서 기본적인 모서리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두 번째 레이어를 지나 더욱 깊은 레이어로 갈수록 이 활성화는 점점 더 복잡한 개념과 일치하게 되는데, 다섯 번째 층에서는 알렉스넷이 얼굴이 무엇인지 배운 적이 전혀 없지만 얼굴이나 다른 고차원 개념에 강하게 반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렉스넷은 이미지넷이라는 데이터셋에서 학습했는데 여기에는 얼굴이라는 클래스가 포함되어 있지 않죠. 알렉스넷이 스스로 얼굴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를 인식하는 방법을 알아낸 겁니다. 특정 커널이 무엇을 학습했는지 알려면 가장 간단한 방법은 그 커널에서 가장 높은 활성화를 띠게 만드는 이미지가 무엇인지 살펴보는 겁니다. 얼굴을 담당하는 커널에서는 사람을 포함한 이미지에서 가장 높은 활성화가 나타나겠죠. 이걸 바탕으로 특정한 활성화 정도를 최대화하도록 하는 이미지를 생성하는 방법을 피처 비주얼라이제이션, 특징 시각화라고 하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이미지를 통해 특정 레이어가 무엇을 학습했는지 직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알렉스넷의 마지막 레이어에 도달할 때쯤 우리의 이미지는 길이 4096 벡터로 변환되는데, 최종적으로 마지막 레이어에서는 여기에 또 다른 행렬 연산을 통해 항목이 이미지넷의 1000개 클래스를 나타내는 벡터가 구해집니다. 크리제브스키, 수츠게버, 그리고 힌트는 이 1000개 클래스 벡터 말고 끝에서 두 번째 레이어의 벡터에 집중했습니다. One way to think about this vector is as a point in 4096 dimensional space. 모델에 입력된 각 이미지는 이 공간의 한 점에 해당하고, 우리는 마지막 레이어를 통과하기 전에 이 벡터를 얻을 수 있죠. 마치 2차원에서 점 사이의 거리를 측정할 수 있듯 이 고차원 공간에서도 이미지 간의 거리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힌튼 팀은 간단한 실험을 보여주는데, 이미지넷에서 테스트 이미지를 하나 골라 그 벡터를 계산한 다음 이 고차원 공간에서 가장 가까운 다른 이미지들을 찾아본 거죠. 재밌게도 가장 가까운 거리의 이미지들은 테스트 이미지와 매우 유사한 개념을 가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예시를 보면 코끼리 이미지 하나와 가장 가까운 이웃들은 모두 코끼리로 나오는 예시를 확인할 수 있죠. 신기한 점은 이 이미지들 간의 실제 픽셀 값 자체가 꽤 다르다는 겁니다. 알렉스넷은 정말로 고차원 데이터 공간을 학습해서 픽셀이 달라도 비슷한 개념들이 물리적으로 가까워지게 한 거죠. 이 고차원 공간을 우리는 흔히 잠재 공간이나 임베딩 공간이라고 부릅니다. 알렉스넷 논문 이후 몇 년 동안 이 임베딩 공간에서 거리뿐만 아니라 방향성도 의미를 갖는다는 거에 집중했는데, 얼굴 나이나 성별을 바꾸는 어플 보신 적 있죠? 이미지를 임베딩 공간의 벡터로 매핑한 다음 나이 또는 성별 방향으로 이 점을 실제로 이동시키고 수정된 벡터를 다시 이미지로 되돌리는 방식으로 구현이 된 것입니다.
이런 임베딩 공간을 2D 이미지로 촘촘히 만들면 고차원 공간이 어떻게 생겼는지 좀 더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화 지도인 활성화 아틀라스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활성화 지도에서는 임베딩 공간에서 이웃들이 가깝게 위치하며 모델한테 학습된 유사한 개념들이 드러나게 되죠. 그럼 인공지능이 어떻게 시각 정보를 구성하는지 감상해 볼까요? 가장 깊은 레이어를 활성화시키는 이 이미지들을 통해 임베딩 공간의 변화를 시각적으로 확인 가능한데, 여기 우리가 아는 익숙한 변화도 있습니다. 얼룩말, 호랑이, 표범, 토끼로 변하네요. 모델의 중간 레이어를 보면 완전하진 않지만 여전히 중요한 개념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재밌게도 이 경로는 이미지 속 과일 조각의 양과 크기와도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죠. 같은 원리가 대형 언어 모델에서도 비슷하게 적용되는데, 단어와 조각들이 임베딩 공간에서 벡터로 매핑되며 의미가 비슷한 단어들은 가까이 위치하게 됩니다. 이 공간의 방향에서 우리는 꽤 많은 걸 알 수 있죠. 엔트로픽 팀의 최근 연구에서는 이런 활성화셋을 언어 개념과 연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발표했는데, 이 결과는 미지의 영역이었던 대형 언어 모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했죠. 골든게이트 브릿지라는 개념에 해당하는 활성화셋을 높은 값으로 고정하자 실험 중이던 LLM이 스스로를 골든게이트 브릿지로 인식하기 시작한 게 그 재미있는 예시 중 하나죠. 2012년에 알렉스넷은 세 번째로 이미지넷 챌린지에서 큰 차이로 우승해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 우승팀들은 인공지능 시스템에서 기대할 만한 어려운 접근 방식을 사용했었는데, 2011년 우승자는 실제로 전문가들이 오랜 시간 직접 다듬어온 이미지 분석 기술인 시프트를 포함한 알고리즘을 구현했고, 모든 코너 케이스를 직접 대응하려고 시도했었죠. 반면에 알렉스넷은 훨씬 더 오래된 인공지능의 아이디어인 인공신경망의 기반을 가져와서 데이터로부터 알고리즘의 행동을 거의 전적으로 학습되게 했습니다. 데이터와 모델 간의 내정 연산은 1940년대에 맥컬로카 피츠가 먼저 제안한 것으로 뇌 뉴런을 매우 단순화한 모델입니다. 챗 GPT의 트랜스포머 블럭과 알렉스넷의 끝 부분에는 공통적으로 MLP라 불리는 여러 층의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이 존재하는데, 이게 바로 맥컬로카 피츠가 1950년대 제안한 기본적인 딥러닝 알고리즘으로 실제 뉴런을 모방해 기본적인 형태의 인식 정도를 학습시킬 수 있었습니다. 1980년대에는 최근 노벨상을 받아 널리 유명해진 제프리 힌튼과 그의 팀이 카네기 멜론에서 백프로파게이션, 역전파로 여러 퍼셉트론층을 효율적으로 훈련하는 방법을 제시하기도 했죠. 이 모델들은 불과 몇 개의 레이어로 간단한 자동차 운전도 해내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1990년대에는 현대 메타를 이끌고 있는 얀 르쿤이 당시엔 획기적이었던 5층 깊이의 모델로 손글씨 숫자를 인식하는데 성공했죠. 이런 조그마한 성과들이 있어 왔지만 알렉스넷이 발표되기 전까지는 신경망은 인공지능을 만드는 주류에서는 벗어나 있었습니다. If this was obviously the way to build intelligent systems, we would have done it decades earlier. 이안 굿펠로우가 집필한 딥러닝 교과서에 따르면 당시에는 딥러닝 네트워크를 훈련시키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은 이 1980년대의 알고리즘이 잘 작동한다는 걸 알지만 2006년쯤에는 그게 명확하지 않았죠. 아마도 당시의 하드웨어로는 이 알고리즘들을 실제로 구현하기엔 계산 비용이 감당이 안 됐을 겁니다. 2012년에 나타난 주요 차이점은 단순히 데이터의 사이즈와 계산 능력이었습니다. 이미지넷은 당시 레이블링된 가장 큰 데이터셋으로 130만 개 이상의 이미지를 포함하고 있었고, 엔비디아 GPU를 활용한 덕분에 2012년 힌트넷 팀은 얀 르쿤이 15년 전에 사용하던 것보다 약 1만 배 더 많은 계산 능력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얀 르쿤의 르넷5 모델은 약 6만 개의 학습용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었는데 반해 알렉스넷은 파라미터 수를 그의 약 1000배인 6천만 개로 늘려버렸죠. 그런데 오늘날 챗 GPT는 파라미터 수가 무려 1조 개를 넘어서 알렉스넷보다 1만 배나 커졌습니다. 이 엄청난 규모는 지금의 AI의 발전 방향인 스케일링 법칙에 의해 빠르게 가속화됐죠. 그에 따라 성능은 향상되었지만 이 모델들이 어떻게 작업을 수행하는지 이해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알렉스넷에 내재된 얼굴 인식과 대형 언어 모델에 담긴 골든게이트 브릿지 같은 개념을 확인하는 방법을 살펴보았는데요. 활성화 지도는 이 개념을 이해하도록 도와주지만 사실 엄청나게 높은 차원의 공간을 아주 낮은 차원으로 투영한 것일 뿐입니다. 그에 따라 우리의 직관과는 다소 갭이 존재하죠. AI의 미래의 방향을 예측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80년대와 90년대의 신경망을 몇 배로 확장하면 알렉스넷이 나올 거라고, 또 알렉스넷의 계산 블록을 비슷하게 확장하면 챗 GPT가 나올 거라고 예상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다음 AI의 물결은 지금처럼 계속 커지는 스케일링 법칙에 있을지, 아니면 알렉스넷처럼 오래된 AI 접근법이 다시 떠오르게 될지, 미래에서 오신 분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